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강으로 중국사입니다. 중국사는 시간순으로 왕조를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만리장성 이남에 있는 지역의 왕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과 분열을 무한 반복하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770년경부터 기원전 220년경까지 약 550년간 춘추 전국시대라는 대분열기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가 누구죠?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진나라의 진시황입니다. 그렇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시점이 기원전 22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중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는 역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나라부터 21세기의 마지막으로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까지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진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고 전후한 사이에 잠깐 신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후한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초유의 대분열 혼란기를 거쳐서 수나라가 통일하고 그리고 곧장 당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5대 10국으로 분열했다가 다시 송나라가 통일하죠. 그 이후에 요나라, 금나라의 분열기를 거쳐서 원나라가 바통을 이어받고 그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 중화민국이라는 분열기를 거쳐서 마지막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중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하려는 힘과 그 통일한 이후에는 다시 분열하려는 힘이 맞부딪히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통일을 하려는 힘은 무엇이고 분열을 하려는 힘은 무엇일까요? 통일을 하려는 힘은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서 황제가 돼서 나라 전체를 몽땅 다 먹어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각 지방마다에 있는 세력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내가 모두 차지해서 나 혼자만 다 해먹겠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이야기이고요. 반대로 분열을 하겠다라는 힘은 내가 황제한테 대들어서 거꾸로 황제의 그 무수히 많은 권한 중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황제로부터 권한을 인정받은 왕이나 제후가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나면 드디어 국가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럼 하나씩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중국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오제의 이야기입니다. 사망은 여와, 복희, 신농 등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오제가 바로 황제, 전욱, 제국, 요 순의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마지막 태평성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순 시대, 요순 시대가 지나면 대략 기원전 2000년부터 중국의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BC 1600년에 상나라, 이 상나라는 나중에 은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BC 1000년에 주나라, 그리고 BC 770년에 춘추시대, BC 400년의 전국시대를 거쳐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는 이 진나라 BC 220년경부터 진시황의 진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주나라 전까지는 이렇게 사왕과 오제가 있었고 하왕조, 상나라, 주나라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상주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춘추 시대에서는 춘추 5패 그리고 전국 시대에서는 전국 7홍 이렇게 이제 5국가, 7국가가 서로 쟁투를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춘추 5패는 5월 제진초 5월 제진초 그리고 전국 7홍은 이 진나라가 분열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분열해서 전국 7홍이 된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 많은 국가들이 자기 자신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던 그런 혼란했던 시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 220년경에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시황의 진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로 뭐 한나라가 지나가고 뭐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기원전 221년경에 진나라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혼란했던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에게 나라를 통치하는데 제일 중요했던, 제일 필요했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자신의 통치력을 넓고 넓은 중국 대륙 전체에 미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바로 중앙집권이 되는데요. 만약 중앙집권을 하지 못하면 통일된 진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분열되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시황이 중앙집권을 위해서 취한 정책이 바로 군현제라는 제도입니다. 군현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황제가 파견한 관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이 여러분께서 통일과 분열에 더불어서 중국 역사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기억해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이 가능하면 통일된 중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중국은 다시 찢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 중국의 역사는 중앙집권이 유지될 때는 통합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분열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역사는 통일과 분열의 역사다. 그리고 통일한 세력은 어떻게 중앙집권을 유지할 것인가가 최고의 문제였다. 만약 중앙집권을 유지하면 국가는 오래 지속되고 중앙집권이 무너지면 중국 대륙은 다시 분열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는 이전에 제국을 통치해봤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진시황이 죽은 후에 곧장 반란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유방이 초안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원전 202년 수도를 장안으로 해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초안지가 바로 이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를 세운 유방 역시 제일 급한 문제는 중앙집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방이 진시황의 통치 방법을 일부 차용해서 군국주의를 이용하였는데요. 군국제는 수도 장안 일대에서는 군현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후왕을 분봉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이 크게 있으면 수도 장안에는 진시황이 사용했던 군현제를 그대로 사용하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군현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후왕을 직접 분봉해서 중국 대륙을 다스리면서 중앙집권을 유지하려 했다. 이렇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정도만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은 그 지방에 이미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세력을 먼저 이 지방 세력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허락을 해둔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의 권력이 안정되면 이 분봉되어 있는 권력 하나하나를 빼앗아서 권력을 모두 다 빼앗아 내서 이 지방 권력을 하나하나씩 없애가려는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중앙집권이 이 전국에 다 펼쳐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한의 역사는 중앙집권을 확립해 나가는 중앙집권 확립 과정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중앙집권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기원전 141년에 즉위한 한나라의 무제입니다. 이 한무제가 중앙집권을 완성을 했는데, 중앙집권을 완성을 해서 지방까지 모두 다 통제하게 되니까 그 힘을 하나로 뭉쳐낼 수가 있었고요. 그 뭉쳐진 힘을 가지고 외부로 표출해서 외적을 정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를 정벌하게 되니까 실크로드, 이 비단길을 장악하게 되고 드디어 한나라가 제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무제가 한나라의 전반기, 즉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압축해 놓은 전환의 역사인데요. 이 전환 후기에는 외척인 왕씨가 실권을 장악해서 기원후 8년부터 23년까지 약 15년간 정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나라가 왕망정권, 기원 후 8년부터 23년까지 약 15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곧장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초대 광무제가 즉위하는 25년부터 22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한나라의 후반기, 즉 후한이 되는 것이죠. 후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집권이었습니다. 광무제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이 호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초기에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을 잃을 게 뻔했기 때문에 호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앙집권을 만들어내느냐가 광무제한테도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후한은 이 커져가는 호족의 성장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중앙집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한은 쇠퇴하였고, 그런데 지방 호족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따라서 후한은 3세기 초에 사실상 붕괴되고 중원을 차지한 조조, 그러니까 북중국을 차지한 조조, 그리고 남쪽을 차지한 강남의 손권, 그리고 서쪽을 차지한 사천의 유비,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앙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국이 분열되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분열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 기원 후 3세기에 시작된 삼국의 대결은 결국 조조가 있던 위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이때부터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581년까지 약 350년 동안이나 분열한 대혼란기를 중국이 겪게 되는데, 이 시기를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이 대분열기에 중국이 갈기갈기 찢어진 틈을 타서 선비족을 비롯해서 북방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이 혼란을 틈타서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와서 한족과 섞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지금의 중국을 형성하는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제일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많고 나라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요약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제가 만든 표인데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삼국시대, 이 서진시대를 거쳐서 5, 16국 시대, 다시 남북조 시대,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 시대를 통일한 서진이 북방 유목민들에게 밀려서 다시 남쪽으로, 강남으로 내려가서 317년에 동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북방이 비워진 틈을 타서 북쪽에서 새롭게 5개 호족이 내려와서 16개 국가를 만들어서 보낸 시기를 5, 16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5개의 호족은 선비족, 흉노족, 갈족, 저족, 강족,
이렇게 5개의 종족이 내려와서 북중국, 중원에서 정착해서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16국의 북중국을 통일한 선비족의 북위와 남쪽에서 동진을 잇는 송나라부터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까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그리고 동위가 나중에 북주로, 서위는 북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581년에 수나라가 통일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혹시 불충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스티스 채널에서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진남북조라는 대분열기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국가는 581년에 건국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북중국과 남중국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들면서 남북의 경제를 하나로 묶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는데,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무리한 토목공사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한 고구려 원정에도 실패하면서 반세기도 이어지지 못하고 61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수나라에 이어서 중국을 통치한 국가는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그 영토가 중국 대륙은 물론 중앙아시아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했고, 그에 따른 북방 문화와 한족 문화, 그리고 서역의 문화까지 어우러진 대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이 꿈꾸는 1대1로의 모델로 제시되는 국가가 당나라이기도 합니다. 당나라를 건국한 고조 이연은 수나라의 지방관 출신으로 선비족인데요. 당나라에게도 당면한 문제는 바로 어떻게 중앙 집권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그 문제를 기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기미 정책에서 기라는 말은 말의 굴레, 미라는 말은 소의 곱비라는 뜻으로 말과 소를 묶어둔다 라는 뜻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미정책은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책임자를 파견하는 대신에 해당 지역의 왕을 당나라의 지방관으로 임명해서 통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EJ 정책이 이 기미정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서 타국과 국경을 맞대는 곳을 변방이라고 하는데, 변경 또는 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방 지역에는 최고 사령관인 절도사를 따로 두어서 이 절도사로 하여금 군사와 행정을 또 전담해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정책을 취한 것인데, 그 결과 당나라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수도 장안이 인구 100만에 이르는 국제도시로서 위용을 뽐낼 수 있게 됩니다. 기미정책과 절도사는 위에서 한나라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군국제에서 지방 제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통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지방 세력을 인정하더라도 이후에 국가가 안정되면 지방 권리를 빼앗아서 중앙 집권을 확립해야 했는데, 당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지방 세력인 절도사의 권한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중앙 집권이 약화되면서 결국 하동절도사인 안록산의 난이 발생하면서 당나라의 권위는 심각하게 추락하였고, 결국에 황소의 난을 계기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당나라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스티스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 집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방의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중국은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서로 패권 경쟁을 치르는 분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907년부터 반세기 동안 이어진 5대 10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5대 10국의 분열기를 마무리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나라가 960년에 건국된 송나라이죠. 송나라입니다.
5대 십국 시대의 후주의 장군 출신인 조강윤이 건국한 송나라는 우리에게 문치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문치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방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관을 우대하는 통치 체제를 말합니다. 당나라가 절도사들의 칼춤으로 망했으니까 당연한 조치였는데 그 결과로 송대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계급, 이른바 사대부 계층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문신 관료로 선발돼서 송나라의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북쪽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각각 모두 조공을 바치면서 굴욕적인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데, 송나라는 1127년에 금나라가 일으킨 정강의 변을 통해서 수도를 남쪽의 임안, 지금의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로 옮기고 금나라에게 저항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남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정강의 변 이전에 있었던 국가는 자연스럽게 북송이 되겠죠. 북송이 됩니다. 그리고 북송을 멸망시킨 금나라는 결국 그 중국, 북중국을 차지하였지만 몽골 초원에서 새롭게 발흥한 몽골에 의해서 중원을 내주고 금나라는 1234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송 역시 몽골에 의해서 1279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몽골은 중국이 아닌 만리장성 북쪽에서 시작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4강 북방 유목민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몽골이 지금의 중국 대륙에 원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중국사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은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인 북방 유목민사에서도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2년 칭기스칸이 오논 강변에서 태어나서 1189년에 27살의 나이로 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1203년에 44살의 나이로 몽골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6년 데칸으로 추대된 칭기스칸은 이후에 몽골의 뛰어난 기마병을 이용해서 1211년부터 남쪽의 금나라를 공격해서 베이징을 포위하고 금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 사후에는 제2대 우구데이가 즉위하면서 유럽 원정, 그리고 남쪽의 송나라를 동시에 공격하게 되죠. 유럽 원정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송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데, 1241년에 우구데이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제3대 구육이 잠깐 통치한 후 1251년에 제4대 데칸인 뭉케가 즉위하였습니다. 뭉케데칸 시기에 아랍 원정을 떠나서 1258년에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그다드를 정복한 것인데요. 하지만 곧이어서 벌어진 이집트의 맘루크 노예 군대에게 패배하면서 몽골 제국은 더 이상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259년에 뭉케가 사망하면서 드디어 제5대 쿠빌라이 칸이 즉위한 것인데, 이 쿠빌라이 칸이 1279년에 남송을 정복하고 원나라를 건국한 칸입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 역시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어떻게 중앙 집권을 가능하게 하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중국적인 제도인 관료제와 주현제 등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통치해 나갑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국 왕조와 다른 점은 몽골인 제일주의에 따라서 몽골인을 제일로 치고 그 밑에 생목인, 아랍 쪽에서부터 왔던 생목인들을 쳐주고, 이 한족들, 원래 중국 토박이들인 한인과 남인은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잘 기억해 두어야 하냐면, 나중에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 등장하는 명나라는 거꾸로 한족이 건국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 몽골인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교역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뒤에서 명나라 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후 원나라는 이 14세기를 강타했던 흑사병의 영향으로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역참제도가 붕괴되게 됩니다. 역참제도는 그냥 간단하게 그 유통 시스템이었다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참이 붕괴가 되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폐를 남발했고 그리고 세금도 마음대로 올리면서 결국에는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남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에 의해서 베이징을 빼앗기고 몽골 초원으로 다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북원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에서는 본격적으로 명나라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은 다시 한족의 차지가 되는데 명나라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중앙 집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주원장이 생각해낸 것이 개국공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림으로써 숙청해버림으로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조 주원장이 죽고 새로운 황제로 추대된 태조의 어린 손자 주윤문이 즉위했는데 황제를 가까이에서 지켜줄 신하들이 숙청으로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황제가 혼자서 스스로 황위를 지키는 것이 역부족이었는데 결국에 번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베이징의 연왕 주체에 의해서 정난의 변이 발생해서 일종의 쿠데타죠. 쿠데타가 발생해서 1402년에 연왕 주체가 영락제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번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번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제의 형제나 친척으로 황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 명의 번왕들 중에서 영락제가 연왕 주체가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번왕들을 제치고 황제를 꺾고 즉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왕 주체가 모든 번왕들을 이미 싸그리 다 정리했기 때문에 즉위한 후에는 단숨에 중앙 집권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은 연왕 주체, 영락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락제 역시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그 힘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죠. 그래서 5차례나 북벌을 통해서 북원으로 연명하고 있던 몽골에 대해서 그동안의 굴욕을 갚아주고 명나라를 드디어 전성기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명나라의 주도 세력이었던 한족은 이전 왕조인 몽골 원나라 시대에 콜대받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몽골에게 교역을 철저히 금지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만리장성 북쪽은 남쪽의 식량이나 약초, 생활물품 등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버티는 것이 한계에 이르르면 결국 그들도 목숨을 걸고 남하해서 장성 이남의 물자를 약탈해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영락제 시기까지만 해도 영락제의 강력한 군사력에 굴복해서 몽골인들이 장성 이남으로 쳐들어오지 못했지만 영락제가 죽고 난 다음에 명나라가 중기에 이르니까 북쪽의 여러 민족들은 점점 남하해서 중국의 물자, 명나라의 물자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남쪽 해안에서도 일본 왜구의 약탈이 줄기차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북로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중기는 이 북로 남해의 시대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명나라는 서서히 북쪽과 남쪽에서 교역을 허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교역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점차 그 반란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로 남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저스티스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중기를 북로 남해의 시기라고 한다면 명말기는 만력 3대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만력 3대정이란 것은 1572년에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제14대, 명나라 제14대 황제 만력제 시기에 발생했던 영하지역, 임진왜란, 파주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은 임진왜란인데요. 이 만력 3대정 역시 제가 만력제 편에 담아두었으니까 채널을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모든 것들을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제 채널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1시간이 아니라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명나라가 만력 3대정을 통해서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가 이후에 북중국, 즉 중원을 침투하게 되는데요. 명나라와 후금이 사리오 전투 등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에 남쪽에 있었던 서안에서는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본인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자성에 의해서 1644년에 송정제가 죽으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결국에는 만주족의 후금과 그리고 장안을 차지하고 있던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던 이자성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북중국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주족이 이겨서 북경에 입성한 것이죠. 그래서 북중국을 이때부터 만주족, 즉 청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숭정제가 목을 메고 죽었다고 해서 남아있는 명나라의 황족이 모두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황제의 반계에 속하는 수백 명의 왕자들이 중국 대륙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는 남은 황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명 정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송, 남송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어쨌든 남명 정권이 새롭게 생겨서 약 20년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 역사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보면, 초기는 누르하치부터 홍타해지, 순치제에 이르는 북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하하는 17세기 역사를 청나라 초기 역사로 볼 수 있고요. 중기는 제4대 황제인 강희제, 다음 5대 옹정제, 6대 건륭제에 이르는 그 청나라가 영토를 넓혀가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기는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에 이르기까지 청조가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19세기, 20세기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청나라의 역사를 초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청나라의 초기 역사는 명나라 역사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던 시기다라는 감을 잡으시고 초기 역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력 3대정을 겪으면서 명나라가 쇠퇴하던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만주에서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후금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620년 사르우 전투 혹은 사리오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중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이후 후금의 공격을 거의 홀로 이순신급으로 막아낸 원숭안이라는 명나라의 명장에 막혀서
중원 진출에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원숭아는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이후 청나라라고 국호를 바꾸고 남하하는 홍타이지까지 모두 혼자서 막아내면서 분투한 명나라의 충신이었지만 도저히 원숭아를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홍타이지가 이간책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에 동조한 명나라의 간신들에게 속은 숭정제가 1630년에 원숭안을 능지처참시키면서 더 이상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명나라의 장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명나라가 북쪽에서 청나라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전쟁을 계속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 서안에서 세력을 키운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대순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후에 1644년에 북경으로 진격해서 북경을 함락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급해진 청나라가 또 곧장 남하에서 이자성의 반군을 무찌르면서 북경을 탈환하였고 이제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청나라 초기의 역사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명나라 말기의 역사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에 이은 제3대 황제 순치제가 1661년에 사망한 뒤에 그의 아들인 제4대 강희제부터 제5대 옹정제에 이어 제6대 걸륭제까지 17, 18세기가 강건성세라고 해서 청나라 중기의 역사인데요. 이때가 바로 청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그 중에서 강희제는 남쪽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대만을 탈환하고 북쪽에서는 아무르강까지 진출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내면서 북쪽의 국경을 획정하고 영토를 넓힌 황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희제의 아들인 제5대 옹정제는 재위 기간이 약 1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영토를 넓힌 황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강희제가 영토를 넓히면서 쌓여있던 적폐들을 해결하면서 본인의 아들인 걸륭제가 다시 한번 청나라가 전성기를 달릴 수 있도록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해준 황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6대 황제인 걸륭제는 한마디로 무공십전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청나라의 서쪽 영토를 극적으로 넓힌 황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는 모두 따로따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모두 따로따로 공부해둬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황제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 채널에 3명의 황제들 모두 다 따로따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7, 18세기의 전성기를 보낸 청나라는 19세기 중반에 영국과 벌어진 제1차 아편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중국 역사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청나라 말기 역사는 한마디로 서양 열강이 중국을 잠식해 들어가는 반식민지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중국 대륙을 서양 열강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이 먹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려 노력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잠식당하는 과정과도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멸망할 조짐은 최전성기인 걸륭제 시기에 영국에서 중국을 염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조지 맥카트니 사절단이 중국에서 수십 년간 염탐을 했던 그 시기에 사절단이 가지고 왔던 선진적인 과학 기술품들을 보고도 그것들이 결국에 자신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오랑캐들의 기술이라고 치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청나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염탐한 것인데, 영국 스스로도 아편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은 1839년에 제8대 황제 도강제가 광동성, 남쪽에 있었던 광동성 일대에서 급속히 퍼진 아편 밀매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영국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편 수출국이 바로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생한 전쟁이 제1차 아편 전쟁인데, 이 전쟁 결과 당연히 이제 청나라가 패배해서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남경 조약을 체결하고 영국에게 중국의 동남부 해안에 있었던 주요 항구들을 통상 항구로 모두 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남부의 항구들을 장악함으로써 영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식민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 해안을 강제 개항했지만 중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국은 자기네들이 계산해 놨던 그 무역 이익에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았는데, 그때 영국이 자국 상선인 에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이번에는 또다시 당연히 청나라가 패배하고, 이번에는 북쪽에 북경 조약을 맺고 수도 북경을 비롯해서 북중국의 주요 도시 항만을 영국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1,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항구를 빼앗기면서 중국이 영국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나라 민중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1, 2차 아편 전쟁 사이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테마가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청나라의 연이은 실정에 불만이 쌓인 민중이 청나라를 없애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펼친 개혁 운동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태평천국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19세기 중반에 중국의 동남부 일대를 지배한 사실상의 국가였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역시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이 두 차례 아편 전쟁과 그에 따른 불평등 조약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청나라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서양식으로 서양식으로 제도를 바꾸자라고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영국을 따라가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양무운동은 1861년에 신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서태후, 그리고 공친왕 혁흔이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 특히 군수 산업을 받아들여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중체서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는 강력한 북양 함대를 구축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양무운동으로 커진 군사력을 결국에는 시험하는 그 시험의 장이 바로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인데요.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청나라는 사실상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고, 그 이후에 변법자강 운동이나 의화단 운동이나 여러 방면의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청나라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민중이 1911년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각 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혁명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혁명 결과로 순원이 임시 총통으로 추대되었는데요. 당시 북경에는 청나라의
군벌이었던 원세계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군벌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장군들, 사령관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양군벌, 북쪽에 있었던 북양군벌 원세계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임시 총통에 등극했던 손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원세계와 또다시 전쟁을 펼치면, 내전을 펼치게 되면 많은 중국인들이 또 죽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제인 청나라만 멸망시키고 공화국, 즉 황제가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손문이 총통의 자리를 원세계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양군벌 원세계가 새롭게 총통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가 1912년에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가 무너진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될 때까지 약 40년간의 중국 역사는 북양군벌 원세계를 비롯한 장개석의 국민당, 그리고 모택동의 공산당, 이렇게 세 개 세력이 각축을 벌인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화국을 세우는 조건으로 손문으로부터 총통 자리를 양보받은 원세계는 총통이 되자 생각을 바꿔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냈는데 원세계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원세계 말고 다른 군벌들, 지방에서 할거하고 있던 다른 군벌들도 역시 독자 세력을 갖출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손문은 이곳저곳에 난립하고 있던 군벌을 타파하고 서양 열강에 맞서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생, 노동자, 농민으로 구성된 국민당을 설립해서 군벌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목도한 천두슈, 진독수와 리다자우, 이대교가 1921년 중국 공산당을 건설해서 역시 군벌과 서양 제국주의 열강에게 대항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세력 중에서 결국에 승리한 것이 바로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되는 것이고 그 공산당이 1949년에 최종 승리해서 세운 국가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중국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4강 북방 유목민족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